자, 바로 이어서 좀 가보는데요. 이제 기초 이론이 끝났으니까 좀 복잡해질 거예요. 바로 좀 복잡한 게 튀어져 나오는데, 자, 우리 이 교종과 선종 얘기를 지금 방금 전에 했었습니다. 요 이론을 이론이 아니고 요걸 먼저 뭘 정리하셔야 되냐면, 이 교종 불교는 처음에 불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왔다고 그랬잖아요. 뭐 4세기. 그렇죠? 이때 이제 불교가 들어올 때 이 종파는 다 교종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 선종은 안 들어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다 교종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교 수용 과정에서, 지금 우리 한국의 불교 수용 과정에서 들어온 이 불교는 다 교종이다. 그래서 불교가 들어온 시기를 보면 4세기에서 6세기에 걸쳐서 이 불교가 전래가 되는 겁니다. 교종 불교가. 신라 같은 경우는 6세기고요. 공인이 된 게. 그리고 이 선종 불교는 통일 신라 전후로 해서 선종 불교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라가 통일된 게 676년이니까 한 7세기 정도 중반 뭐 요때 선종 불교가 우리나라에 이제 중국으로부터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신라가 통일되는 통일 신라 전후, 그러니까 7세기 중반 정도, 요 두 개가 바로 수용 시기입니다. 수용. 그러니까 이 교종과 선종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거는 이때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 교종 불교에서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반드시 이해를 해야 될 게 있어요. 이게 이제 종파가 교종이라고 해서 다 같은 게 아니고요. 제가 쉽게 얘기할게요. 어떤 불교 경전을 중심으로 봐야 되느냐, 이거에 따라서 또 교종이 나누어져요. 그러니까 교종은 경전 연구를 중심으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어떤 불경을 기준으로, 그러니까 말 그대로 어떤 불경을 주로 봐야 되느냐, 이런 거죠. 이거에 따라서 5개의 종파가 만들어지는데 이걸 오교라고 불러요. 오교. 우리나라에서. 근데 이 오교는 외우셔야 돼요. 이제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쓸게요. 계율종, 계율종, 열반종 이런 거는 뭔지는 몰라도 돼요. 제가 중요한 건 뭐가 중요한지는 이따가 얘기를 할게요. 계율종. 이게 이제 전래된 순서입니다. 열반종. 열반종. 그 다음에 법성종, 화엄종, 법상종. 요게 오교예요. 그리고 전래된 것을 좀 보면요. 이게 선덕 여왕 때 계율종이 들어옵니다. 선덕 여왕, 아까 전에 황룡사 구축목탑 할 때 나왔던 승려도 있었죠. 자장. 이 사람에 의해서 이게 들어와요. 그 다음에 열반종은 무열왕 때 들어옵니다. 이 무열왕 김춘추죠. 태종 무열왕. 이 사람에 의해서 들어오는데 이걸 이제 이 열반종이라는 걸 개창한 거죠. 종파로서 교단을 만든 사람. 그 사람이 보덕이라는 승려예요. 보덕. 특히 지금 이 중에 7급 이 준비하고 계신, 그 다음에 조금 어려운 이제 직렬들이 있어요. 문제를 보다 보면 경찰 같은 경우도 조금 일반 공무원들보다 어렵거든요. 그런 분들은 이런 걸 정리를 잘 해놓으셔야 돼요. 누가 이걸 가지고 왔느냐. 그 다음에 법성종 같은 경우는 문무왕 때. 이건 원효. 교단을 만듭니다. 그 다음에 화엄종 같은 경우도 문무왕 때. 의상. 이 사람이 종파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법상종은 경덕왕 때. 진표라고 하는 승려가 법상종을 개창합니다. 이게 이제 순서예요.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들어온, 이게 우리나라에서 종파가 성립된 순서죠. 왕 순서를 보니까.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기억을 해야 될 게, 지금 이제 이분은
아, 선생님 좀 그만하세요 할 때까지 해야 되거든요. 선생님 그만하면 안 될까요? 할 때까지 해야 되니까 이건 이따가 얘기를 좀 하기로 하고요. 이 계율종서부터 열반종으로 이렇게 법상종으로 가면서 좀 더 보수화되는 성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교종 종파 중에서 가장 보수화되는 종파는 뭐냐 물어보면 법상종이에요. 이게 가장 보수화되는 겁니다. 계속. 그래서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보수화 경향이 매우 뚜렷하게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도 기억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이게 뭐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치 역학관계와 연결되기 때문에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 역학관계와 연결되지 않는 거는 제 수업에서는 그냥 버려버려요. 왜냐하면 그거는 문제에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 불교는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그것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뭐 율종이 뭐예요? 뭐 계율종이 뭐예요? 뭐 열반종 이런 건 안 나와요. 시험 문제에서. 그러면 결국 이 보수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난다는 것. 그래서 가장 보수적인 것이 법상종이구나. 이걸 잘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기억해야 될 게 이 화엄종을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이 화엄이라는 뜻 자체가 무슨 뜻을 갖고 있냐면 아우른다라는 뜻이에요. 한자로 보면 화엄은 아우른다 이런 뜻이거든요. 결국 우리가 한국사에서만 얘기할게요. 한국사에서 화엄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이건 그냥 공식적으로 왕권 강화와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화엄종이 융성했다. 그럼 그 시기는 무조건 뭐가 강화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왕권이 강화되어 있다. 혹은 왕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화엄종을 융성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이 화엄이라는 말이 나오면 아우른다라는 뜻인데 그럼 아우르는 주체가 누구냐 이거죠. 이 아우르는 주체는 당연히 뭐가 돼야 돼요? 왕이 되는 거예요. 세계를 나라를 아우르는 사람이 왕이잖아요. 결국 이 아우른다라는 개념은 왕권 강화로 이렇게 파생돼서 기억을 하셔야 불교사를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선종불교는 나중에 얘기를 하겠지만 이 종파는 통일신라 전으로 들어왔는데 문제는 신라가 딱 통일되고 나서 신라가 중대죠. 근데 신라 중대 때는 왕권이 어떻게 돼 있어요? 굉장히 강화돼 있고 체제가 안정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선종불교가 힘을 못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가리가 없는 거죠. 애가 들어와가지고 막 빌빌대고 막 이러는 거예요. 뭐 얘기하면 뭐 교종 측에서 야 조용히 해 지랄 뭐 이러고 그러니까 뭐 말도 못하고 빌빌대고 있던 것이 신라 하대로 가면서 누가 성장을 하냐면 지방에서 호족들이 성장하면서 이 호족들을 중심으로 해서 선종불교가 융성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구산선문이라고 하는 9개의 선종 종파가 만들어집니다. 교단이 만들어진다고 봐야죠. 종파라기보다는.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이제 공부할 때 신라 하대에 가면 목소리 왜 이러지? 신라 하대에 가면 구산선문이라고 해서 9개의 종파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 들어보셨죠? 오교 구산. 이게 바로 교종의 5개, 선종의 9개입니다. 근데 이 구산의 특징은 기억을 해놔야 될 게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하대 때? 호족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이러면 아까 전에 그 정치적 논리로 이해가 되죠. 호족은 신라 하대 때 어떤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겠어요? 신라에 좀 반감을 가지고 반신라적인 성향이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럼 개혁 세력들이죠. 그러니까 개혁 세력들이 선종의 어떤 이 교단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9개를.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게 호족에 의해서 만들어지니까 당연히 이 구산 교단들은 다 어디에 있냐면 수도에 있는 게 아니고 다 지방의 산재에 있는 거예요. 각 지방의 호족들이 만들어내는 거니까. 그리고 교종은 거의 다 절을 만들면 어디다 만들겠어요? 경주에 지어지는 거죠. 대부분. 고려시대 때는 어디에 사찰이 지어지면? 개경에 지어지면 이건 다 교종 사찰이에요. 아니면 개경 주변이거나. 지금 이해됩니까? 무슨 얘기인지? 구산선문은 지방에서 설립이 된다. 지방에 설립이 된다. 이런 것도 기억을 좀 해두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세 번째 이거 번호 기억나십니까? 첫 번째 불교의 수용,
두 번째 뭐예요? 불교의 기본 이해. 세 번째 뭐를 이제 공부하는 거냐면 통일신라 이후의 불교 사상의 융성. 이걸 이제 공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통일신라. 신라가 통일된 이후. 습관이 돼가지고 통신이라고 쓰네요. 통일신라의 불교 사상 편. 이걸 좀 공부를 합니다. 이 통일신라의 불교 사상은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제 중심축으로 승려들을 중심으로 이제 공부를 이론을 전개를 하는데 이 불교 사상을 불교 사상으로 이해하지 말고 다시 한번 뭐로 이해하라? 정치 이데올로기로 이해해라. 그러면 이렇게 가면 승려를 공부하는 게 아니고 뭐를 공부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렇죠. 정치 사상가들에 대한 사상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크리스찬들 보면 막 불교 승려들 공부하면서 난 기독교인인데 중두를 왜 이렇게 공부하는 거야? 막 이러지 말고 중이 아니고 뭐라는 거예요? 사상가, 철학자들을 공부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계사 공부할 때 그리스를 이해하기 위해서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이 필요하듯이 고대 사회를 이해하기 위해서 혹은 통일신라 시대의 사회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사상가들의 이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첫 번째 원효입니다. 원효. 원효. 이 원효는요. 나오면 여러분들이 딱 키워드를 좀 떠올려야 되는데 제가 기본 개념 수업할 때도 얘기를 했는데 이 원효하면 떠올려야 될 게 비교할 수 없는 가치. 이게 떠올라야 돼요. 원효는 다른 승려와 비교할 수 없는 가치를 갖고 있는 승려예요. 그게 왜 그런지를 지금 수업을 들어보시면 알아요. 원효는 다시 한번 다른 승려와 비교할 수 없는 가치를 갖고 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일화 때문에 그냥 만든 겁니다.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불교 사상사 이제 수업을 들었어요. 대학교 학부 다닐 때 3학년 때 불교 사상사 수업을 들었는데 누구한테 들었냐면 도울 김용옥 선생한테 불교 사상사 특강을 들었어요. 학부 다닐 때. 그러니까 되게 유명한 수업이었는데 막 듣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전날에 술을 너무 과도하게 먹고 이게 숙취가 깨지 않은 상태에서 그 수업을 들었어요. 그래서 자꾸 졸린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도울 선생님 목소리가 이상하시잖아요. 그래서 막 이러고 그래요. 실제로. 그러면 한 200명 정도는 마이크를 사용하지 않으세요. 그분 특징이. 그러니까 큰 눈 놓고 마이크를 사용하지 않고 수업하세요. 근데 자꾸 이렇게 조는데 막 그래서 막 이러니까 막 깨고 그러는데 그분이 계속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날 원효를 하셨나 봐요. 근데 자꾸 이 원효는 비교할 수가 없다. 막 이 비교가 안 되는 승려다. 이 얘기를 계속 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수업이 끝나고 학교 매점에 가서 이제 이 대학생이니까 돈이 없으니까 뭐 이제 이 숙취를 해소하기 위해서 컵라면을 먹었어요. 컵라면을 먹고 있는데 학교 구내 매점에 자동차 벤츠 광고가 나오는데 이게 무슨 지평선을 향해서 이게 지평선이 있는데 노을이 딱 지는데 벤츠 차가 이렇게 쫙 한 대가 슉 하고 지나가는데 닭발이 이렇게 올라오면서 메르세데스 벤츠 그러면서 밑에 비교할 수 없는 가치 뭐 이렇게 딱 오는 거예요. 내가 사발물 컵라면을 먹다가 뭐야 씨 원효야? 뭔지 뭐 이렇게 방금 전에 그 얘기를 듣고 왔으니까. 근데 제가 이게 수험생들한테 수업을 하면서 이 얘기가 너무 적절한 거예요. 왜냐하면 원효를 벤츠로 보면 물론 벤츠보다 더 좋은 차가 많지만 벤츠로 보면 나머지 승려들은 벤츠 다 다른 벤츠 수준 이하의 차들이에요. 알겠습니까? 뭐 이게 우리 뭐 이제 고려 시대 때 나오는 의천 뭐 이런 사람들 그냥 소나타 정도 뭐 이런 거로 생각하시면 돼요. 뭐 뒤에 나오는 막 균여 막 이름 처음 들었는데 이 사람 뭐 마티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차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원효가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 비교할 수 없는 가치. 좀 나중에 기억을 돕기 위해서 쓰실 분들은 벤츠 이렇게 써놓으세요. 비교할 수 없는 가치. 이게 벤츠 광고 카피였는데 저 학부 다닐 때. 자, 왜 이분이 비교할 수 없는 가치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하나씩 수업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때 당시에 명승, 고승이 되기 위해서는 대부분 다 당나라에 유학을 갔다 와야 돼요. 그러니까 당나라에 유학을 갔다 오지 않으면 우리나라에서 인정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도 이제 당나라에 유학을 가려고 했는데 당나라 유학길에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 일화가 생긴 거예요.
그 해골바가지에 물을 먹은.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당나라의 유학길을 안 가죠. 왜냐하면 진리를 깨친 거예요. 모든 것은 사람 마음 먹기에 달려 있다. 저도 인생을 살면서 너무 좋아하는 좌표입니다. 인생에. 그러니까 모든 건 사람 마음 먹기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날에 정말 그 생명수라고 해서 그 정말 아주 달콤하게 마신 물이 아침에 눈을 떴는데 그 시체 그 턱뼈에 고여있는 그 해골에 그 고여있는 물이라는 걸 알면서 이걸 다 으악 토하거든요. 이게 토하면서 깨우친 거예요. 으악 이러면서 팍 깨우친 거죠. 그게 뭐냐면 왜 이런 차이가 생길까? 결국 마음이 달라서 오는 거예요. 눈으로 안 보일 때는 그게 물이라고 생각해서 마셨는데 나중에 눈을 뜨고 보니까 그 고여있는 썩은 물이라는 걸 알면서 이걸 뱉어낸 거 아니에요? 그럼 결국 이 이론이 이제 나중에 엄청난 이론들을 만들어내요. 그리고 이제 원효가 이렇게 당나라의 유학을 안 갔다 오면서 이제 어떤 게 만들어지느냐? 이게 이제 중요해요. 원효 이전의 불교 승려들은 다 당나라의 유학을 갔다 온 분들이에요. 그리고 원효 그 시대의 승려들도 다 죄다 당나라의 유학 갔다 온 사람이에요. 원효만 당나라 유학을 안 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원효만 한국 불교를 이해하고 만들어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원효의 이론은 중국에는 없는 이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걸 입혀보면 뭐라고 입힐 수 있냐면 원효 전과 원효 후를 어떻게 공부하면 되냐. 원효 전은 우리나라 불교와 중국 불교와 차이가 하나도 없어요. 그대로 답습하는 거니까. 근데 원효 때부터 중국에는 없는 한국 불교만의 특징적인 불교 이론들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국 불교의 창시자인 거죠. 그러니까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이후에 많은 승려들에게 원효는 영향을 줘요. 이 이론들이.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 수험생들도 잘 아시겠지만 종교든 뭐든요. 제일 무서운 건 토착화돼야 무서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것화돼야 그게 힘을 발휘하는 거지 우리나라 것화되지 않으면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원효가 끼친 영향은 대단한 거예요. 불교를 우리나라 것화시킨 거니까. 그래서 공무원 교재들을 보면 불교 이해 기준을 확립했다 이러는데 여러분들은 그렇게 공부하지 말고 한국 불교를 창시했다 이렇게 보는 게 나아요. 그러면 이제 원효의 무게가 탁 실리는 거예요. 결국 이 한국 불교의 탄생이라고 하는 것은 독자적인 불교 이해 기준이 확립됐다는 얘기예요. 같은 말로 하면 독자적인 불교 이해 기준이 확립되었다. 이렇게 말을 바꿔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공무원들 교재들 갖고 계시면 대부분 이거 다 빼버리고 여기만 나와 있는 거예요. 불교 이해 기준 확립만.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인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한국 불교를 탄생시켰던 이분이 중국에 유학을 갔다 오지 않았으니까 국내에서 어떻게 했어요? 중국의 서적들을 가져다가 자기가 독학을 한 거죠.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공부 중에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알아요? 독학하는 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얘를 이길 수가 없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기본 개념반 수업할 때도 그랬는데 제가 요 근래에 만나보신 분들 중에서 저를 진짜 이 지적 수준으로 두려움에 떨게 만든 분들이 누구냐면 방통대 나오신 분들이에요. 정말 무서워요. 그분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일을 하면서 대학을 졸업하고 이러는 게 쉽지 않아요. 그리고 그분들은 공부를 할 때 사활을 걸고 해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 대학교 학부 졸업생들처럼 막 이렇게 엄마가 돈 주면 막 이렇게 가고 또 한 잔씩 마시고 막 이렇게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공부하니까.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제가 알아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제가 열심히 다가서는 거예요. 그분들은 젊은 분들과 또 공부하는 이 방법이나 이 생각이 달라요. 나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공부에 대한 절실함이 더 커져요. 공부에 대한 어떤 목숨을 걸고 공부를 하는 거죠. 거기에 사활을 걸고 하기 때문에. 근데 이분이 독학을 하니 강의를 듣는 게 아니고 혼자 이걸 공부하고 혼자 생각하고 독학을 하니 이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한국에 맞는 불교 해석이 나오겠죠. 과거에 중국에 있는 유명한 승려들한테 수업을 들을 때는 걔네들이 해석해 놓은 걸 듣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자기가 공부하니까 누가 얘기해 준 사람이 없으니까 그 불교 경전이나 이런 것들을 독자적으로 해석할 거 아닙니까? 이분이 이제 독학을 하고 한국 불교만의 이해 기준을 이제 확립을 하는데 이분이 쓴 책이 2권이 있어요. 근데 이 책들이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이유를 수험생들은 그냥 단순히 책을 외워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분이 쓴 책이 너무 중요한 책이에요. 무슨 책이냐면 아까 전에 우리나라에 들어온 불교가 대승불교라고 했죠. 근데 불교가 이 어떤 학문이든요. 그 학문을 정말 지난하게 공부해서 어느 정도 수준에 딱 도달한 사람만이 쓸 수 있는 책들이 있어요. 역사학자들이 쓸 수 있는 가장 높은 차원의 책이 뭔지 알아요? 역사란 무엇인가 이런 책이에요. 이건 아무나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조선 붕당사 이런 건 아무나 쓸 수 있어요. 알겠어요? 근데 역사란 무엇인가 이런 건 아무나 철학자들이 제일 지금도 화두가 뭐예요? 인간은 무엇 때문에 사는가? 나는 누구인가? 이런 거는 아무나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원효가 무슨 책을 쓰냐면 대승불교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써요. 이걸 대승기신론소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 책은 원효의 어떤 이 불교 이해 수준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 책인 거예요. 응? 그래서 이 책이 중요한 거예요. 뭐 중요하다고 그러는데 뭐 태어나서 지금 처음 들어보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표정이. 대승기신론소라고 하는 책을 씁니다. 그리고 이 대승기신론소에서 자기가 이때 느꼈던 걸 써요. 그게 뭐냐면 모든 것은 마음 먹기에 달려있다. 모든 것은 하나의 마음에서 시작해서 하나의 마음으로 귀착된다. 이게 이제 일심이라고 하는 사상이에요. 한 마음. 여기에 들어있는 겁니다. 일심이라고 하는 사상이 바로 여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대승기신론소라는 책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2번째. 지금 천천히 일부러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하도 이걸 이게 쭉쭉쭉 막 쓰고 넘어가면 나중에 또 막 듣고 막 하나도 기억을 못 하니까 제가 일부러 지금 시간을 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불교 경전 중에서 가장 어려운 책이 있어요. 해석이 어려운 책. 그러니까 이게 뭔가 해석을 하려고 이렇게 들어가면 막 이렇게 돼서 해석이 안 되는 책. 그걸 삼매경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독서 삼매경에 빠졌다라는 얘기를 그래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책을 읽고 있는데 야 이래도 보질 않는다. 그러면 이게 독서 삼매경에 빠져 있다는 얘기가 들어가면 헤어나오지를 못한다는 얘기예요. 해석이 불가능하다. 근데 이 삼매경 책 중에서 가장 어려운 책이 금강삼매경이에요. 이게 그렇게 불교 경전에서 어렵대요. 근데 이 책을 완전히 주석을 달아서 해석을 해버려요. 원효가. 이게 금강삼매경론이라는 책이에요. 이 금강삼매경론은 고려시대까지만 하더라도 이 책을 해석한 우리나라 고려시대까지만 하더라도 이 책을 해석한 사람은 전 세계에 3명밖에 없어요. 중국에 2명, 우리나라에 원효 1명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 책을 해석한 사람이. 당연히 뭐 일본은 없고요. 일본은 뭐 이후에도 해석이 안 돼요. 네. 써봅시다. 금강삼매경론이라는 책이에요. 그리고 우리 불교 경전 공부하면 뒤에 뭐 소, 논, 초 막 이런 게 들어가요. 이 소와 초는 이해하실 필요 없고요. 논과 거의 비슷한 거예요. 소는. 근데 이거는 기억하셔야 돼요. 이 경율론 이런 게 있어요. 이 경은 말 그대로 불교 경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했던 말과 행동을 적어놓은 거고, 율은 승려가 지켜야 될 율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승려들의 행동 지침서 이런 것들이 율이고, 이 경과 율을 해석해 놓으면 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개를 우리가 삼장이라고 해요. 이 삼장을 집대성해 놓은 책을 우리가 뭐라고 하는 거냐면 대장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이 삼장을 또 통달한 사람을 뭐라고 하는 거예요? 삼장법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 서유기에 나오는 경율론, 이 삼장을 다 이해하고 있다. 그럼 이 사람을 삼장법사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어떻게 됐든 간에 원효는 사실은 이 2권의 책만 쓰고 만약에 돌아가셨어도 한국사 교과서에 실릴 거예요.
왜냐면 너무 중요한 일을 하셨으니까. 근데 이분은 여기에서 그치지가 않아요. 뭐를 만들어내냐면 이 한 마음을 가지고 뭐를 만들어내냐면 이런 거죠. 제가 멋있는 얘기 할 거예요. 다름과 틀림을 구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남이 나와 다르다고 해서 그 사람이 틀린 게 아니죠. 그 사람은 나와 다른 거예요. 이건 우리가 지금 현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에요. 우리나라 한국 사회가 잘 갖고 있지 못한 것은 다름과 틀림을 구분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현대사 할 때도 많이 그런 얘기를 드리는데 박정희 대통령을 좋아해요? 그건 나랑 다른 거일 수 있어요. 그렇죠? 나는 박정희 대통령 많이 싫어한다면 나는 박정희 대통령을 좋아하는데 저 사람은 싫어해요. 그럼 나랑 다른 거예요. 그 사람이 틀린 게 아니라는 거죠. 이걸 자꾸 틀림으로 인식하면 어떤 일이 발생돼요? 싸움이 생겨요. 응? 박정희 대통령이 어떤 사람인데 네가 좋아할 수 있어? 이런 사람이 생기면 사회 통합이 저해되죠. 다름은 틀림이 아니에요. 모든 건 다 같은 거예요. 그 사람의 생각이 소중하듯이 나의 생각도 그러니까 나의 생각이 소중하듯이 그 사람의 생각도 소중한 거예요. 그러면 이 한 마음을 가지고 이 일심이라는 걸 가지고 원유가 뭘 만들어낸 거냐면 다름과 틀림을 정확히 인식하자는 거죠. 우리가 틀렸다라고 할 때는 정확히 명제가 정확한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면 엄마가 자기 자식을 죽였어요. 보험금을 타기 위해서. 그건 틀린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건 틀린 거예요. 아, 저 사람이 나랑 다른데? 또 이때 이런 말을 쓰면 안 되죠. 지금 이해되십니까? 무슨 얘기인지? 이건 원효가 했던 얘기예요.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제가 말을 지어내서 하는 게 아니고 원효의 대승기신론소의 책에 보면 나와 있는 얘기를 제가 지금 번역해서 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름과 틀림을 구분하는 거예요. 그럼 이걸 정확하게 구분하면 어떤 게 나오느냐? 화쟁이라는 이론이 여기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화쟁은 뭐냐면 투쟁이 없는 조화의 상태예요. 그럼 투쟁이 없어지려면 제가 아까 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다름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싸울 일이 없어요. 저 사람이 나와 다르다라고 하면 싸울 일이 없죠. 근데 저 사람이 틀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싸우는 거거든요. 이것 때문에 화쟁 사상이 나오는 거예요. 화쟁이라는 뜻은 한자 그대로 풀이하면 투쟁이 없는 조화예요. 이게 없고 투쟁이 없고 조화로운 상태. 이게 화쟁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거를 인식하는 게 중요한 이걸. 다르다는 걸 인정만 해도 그럼 결국 이거는 뭐에 기여했겠어요? 불교 교단 혹은 불교 종파, 이런 종파 간의 대립, 교단 간의 대립, 이런 것들을 완화시키는데 아주 핵심적인 이론이 됐겠죠. 그럼 이거를 정치 이데올로기로 바꿔보면 보수와 개혁의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이론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원효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이겠어요. 그러니까 보수 세력이 개혁 세력을 볼 때 틀리다라고 하지 말란 얘기죠. 나와 생각이 다른 거고, 개혁은 보수를 볼 때 잘못됐다고 하지 말고 나와 생각이 다른 거예요. 그러면 이 중간에서 어떤 접점이 생기지 않겠어요? 다름을 인정하면 공통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사람이 다 달라요? 그잖아요. 공통점이 있을 거라면 그럼 그 공통점 접점을 찾으면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다름을 서로 인정하고. 제가 오늘 수업하면서 진짜 이거 잘 가지고 가셔야 돼요. 알겠어요? 제가 지금 하는 얘기 중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불교에서는. 지금 오늘 오시면서 승려들 한번 쌈박하게 외워볼까? 막 이러고 오셨으면 지금 다 무너지는 거예요. 생각이. 지금 승려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중요한 이론이죠. 나중에 이 화쟁 사상은 교종과 선종의 통합에 고려시대에 활용됐던 의천과 진울에게 영향을 그대로 주는 거예요. 교선통합, 선교통합 운동에. 물론 이때는 교선통합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때는 선종불교가 융성하기 전이니까.
그러니까 원효의 화쟁이 교종과 선종을 통합하려고 했다. 이러면 잘못된 거예요. 이때는 선종불교가 들어는 왔지만 융성은 안 된 시기니까 선종이 막 바닥을 멜멜 기고 있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뭐 통합시킬 이유가 없어요. 이거는 이제 종파 간의 통합이죠. 교종 종파 간의. 지금 여기서 보면 원효가 나올 때까지만 해도 이런 종파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종파 간의 갈등을 수습하는 역할을 했었겠죠. 이 원효의 이론들이. 그러면 이게 나중에 고려 시대 때 의천과 진울에게 영향을 준다는 것도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 갑니다. 지금 공간이 없어서 일로 내릴게요. 세 번째. 이것만 하고 또 돌아가셨어도, 그쵸? 지금 엄청난 걸 지금 하고 계신 건데, 이분이 이제 마지막에 승복을 벗어요. 이것도 유명한 일화죠. 본인이 승복을 벗고 소송거사라고 해서 누더기 같은 옷을 입고 돌아다니면서 장터를 뭐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뭐 민간, 촌락, 취락 이런 데를 돌아다니면서 나무아미타불을 외치고 돌아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원효가 어떤 큰 깨달음이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대승이란 무엇이냐를 썼잖아요. 근데 대승불교의 기본 철학이 뭐냐면 중생을 구제하는 거예요. 소승불교는 개인의 해탈을 중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소승이란 뜻이 작은 수레라는 뜻이 개인만 그 수레에 탈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한 개인이. 대승은 큰 수레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중생 구제가 목적인 거예요. 근데 원효가 잘 생각해 보니까 우리나라 불교는 왕족과 귀족만 믿는 거예요. 민중은 불교를 믿을 수가 없죠. 왜 믿을 수가 없느냐? 교종, 선종 다 믿을 수가 없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교종 불교를 어떻게 배워요? 글을 모르는데. 선종 불교를 어떻게 해요? 일 안 하고 참선하고 있어요? 농민들이? 그러니까 둘 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기본적으로 불교는 중생구제가 목표라면 말 그대로 백성들을 구제하는 게 중요한데 정작 백성들은 불교를 못 믿고 있는 거예요. 이런 깨달음 속에서 원효는 뭐를 하냐면 자기가 승복을 벗고 평복으로 갈아입고 평민들의 옷으로 갈아입고 평민들 속에 침투하는 거예요. 평민들에게 불교를 전파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일반 민중들한테 불교를 전파시키기 위해서는 일반 민중들의 눈높이가 필요해요. 이건 아주 중요한 거죠. 예를 들어서 유명한 고승이 백성들을 앉혀놓고 불교를 믿으십시오. 불교의 이론에는 이런 이론이 있습니다. 암만 떠들어봤자 백성들은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원효는 그냥 한 방에 뭐냐면 일상생활 속에서 나무아미타불만 외치라는 거예요. 그냥. 절에 가지 않아도 돼요. 경전을 보지 않아도 돼요. 굳이 참선하지 않아도 돼요. 시간도 없으시니까 일상생활 속에서 나무아미타불만 외치면 죽어서 서방의 극락정토에 갈 수 있다는 이론이에요. 근데 이걸 잘 생각해 보면 정말 민중불교를 쉽게 만들어낸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민중들이 사실은 종교에 접하는 이 딱 그 순간이 언제냐면 죽고 나서 천당 간다 이런 거거든요. 민중들은 이론이 어려우면 복잡하면 이해를 못해요. 근데 내가 죽어서 기독교도 그렇잖아요. 하나님 믿으셔야 돼요. 왜? 죽어서 천당 가야 되니까. 하나님 안 믿으면 지옥에 떨어져요. 이게 모든 종교가 민중들한테 침투하는 가장 기본적인 원리예요. 근데 이거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원효가. 불교를 민중화시키기 위해서는 극락정토에 대한 개념 정리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여러분들 힘드시죠? 그래도 살면서 나무아미타불을 외치세요. 그러면 죽어서 극락에 갈 수 있습니다. 이 이론을 우리가 졸시면 안 됩니다. 지금 두 번째 얘기했어요. 나무아미타불 이것만 외치면 서방의 극락 정토에 갈 수 있다. 죽고 나서 이거를 아미타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신앙? 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아미타 신앙을 우리 공무원 교재에서 보면 여기다 가로쳐 놓고 정토종 이렇게도 써놓는 거예요. 이 정토가 바로 극락이에요.
그러니까 극락에 갈 수 있다는 불교 사상. 어떻게 하면 극락에 갈 수 있다? 나무아미타불만 외치면 돼요. 이걸 정토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료들이 많이 나오죠. 뭐 광대가 쓰는 이상한 박을 깨가지고 그 지팡이 위에다 올려놓고 이거를 무예호라고 불렀대요. 그리고 무예가를 부르고, 무예라는 뜻은 이 원래 원효도 화엄 사상에 대한 어떤 이 이론이 있는 분인데, 제가 헷갈릴까봐 화엄에 대한 얘기를 지금 안 해드리는 건데, 화엄경에 보면 무예라는 말이 나오는데 불교 경전의 이 단어예요. 이 무예라는 뜻이 모든 것에 거침이 없어야 삶과 죽음을 초월한다는 뜻이에요. 무예라는 한자 뜻 자체가 모든 것에 거침이 없어야 삶과 죽음을 초월한다. 이거는 지금의 인생 철학 이념으로 해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도교에서 상선약수 이런 거 다 같은 거예요. 물과 같은 삶. 이게 부딪힘이 없는 삶이거든요. 물은 부딪히지 않죠. 물은 가다가 바위가 있으면 휘잖아요. 그렇게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야 거침이 없는 거예요. 자꾸 인생을 살면서 본인이 다른 사람들과 자꾸 이렇게 대립하고 싸움을 하고 있다. 그런 사람들은 본인의 정신 상태가 지금 이상한 거예요. 나는 지금 친구들을 만나면 내가 자꾸 친구들과 말다툼을 많이 한다. 그러면 본인은 지금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꾸 부딪히는 거는 본인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예라는 뜻은 모든 것에 거침이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브레이크가 걸리면 안 된다는 거죠. 이러면 이렇게 휘고 저 사람이 또 저렇게 얘기하면 그래 너는?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그게 멋진 사람이에요. 후진 사람들은 자기의 의사를 분명히 얼굴에다 갖고 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자기를 불쾌하게 하는 말이 있으면 불쾌하다고 정확히 표현하고 불쾌한 표정을 정확히 짓고 힘든 표정을 정확히 짓고, 이건 무예의 원칙에 어긋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론이 파생되면서 이분이 불렀던 노래가 무예가라는 노래예요. 이건 이제 사료에서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 광대가 쓰는 호박 박 같은 걸 위에다 지팡이 위에다 올려놓고 나무아미타불 막 이러면서 다닌 거예요. 근데 이때 당시에 승려들은 그러면 원효를 어떻게 받겠어요? 이거 완전 땡중이죠. 그리고 원효가 술도 마셔요. 고기도 먹고. 그리고 결혼해서 아들도 낳잖아요. 얘 아들이 설총이에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계율을 파괴한 거죠. 그러니까 파괴승이 된 거예요. 원효는. 근데 원효의 높은 차원을 이해를 못하는 거죠. 결국 원효는 뭐를 위해서 자기가 스스로 몸을 던진 거예요? 민중들을 위해서. 근데 이게 정치 이데올로기로 환원되면 엄청난 이론이 돼요. 왜? 민중들이 불교를 접하면 결국 민중들이 업설을 이해하는 순간 왕즉불은 엄청난 힘을 갖겠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이 원효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승려랑. 민중들에게 말 그대로 불교를 침투시켰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지배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향후 우리나라 한국 불교사에 미치는 걸 보면 민중들이 업설을 이해하고 결국 나아가서 민중들이 왕즉불을 이해하게 되면 말 그대로 지배체제는 공고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한 불교의 대중화를 우리가 종교적 불교의 대중화로 이해하면 안 되고 정치적인 상황으로 연결해서 관계망을 가지고 이해해야 된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무예가를 부르고 결국 이것이 결과적으로 아미타 신앙은 결과적으로 불교의 대중화를 만들어요. 이 불교의 대중화가 엄청난 기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 민중 속의 불교라고 하는 것은 피지배층이었던 민중들이 불교의 이론을 접하는 순간 지배자들의 지배의 정당성은 완전하게 공고화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체제를 안정화시키는데 굉장히 큰 도움을 준 거예요. 그리고 그 민중들은 아까 전에 했던 석굴암 본전불 이런 걸 보면서 역시 신라의 왕은 저렇게 생겼군이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연결되는 거죠. 우리의 왕은 저렇게 아름다운 분이었구나. 역시 왕이 최고구나. 이런 것들을 자꾸 민중 속에 연결돼서 이제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럼 결국 이걸 통해서
지배자의 권위는 더욱더 공고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 땡중이라고 욕했던 그 승려들은 좀 생각이 모자란 애들이죠. 원효를 땡중이라고 욕했던 분은. 근데 유일하게 원효의 가치 그대로 이해하고 있던 승려가 한 명 있어요. 원효보다 한 8살 정도 나이가 어린데 그 사람이 의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제가 이런 말 하는데 고수는 고수만 알아봐요. 하수는 고수를 못 알아봐요. 그래서 우리가 영화 같은 거 보면 막 그렇게 개기다가 한 방에 죽는 거예요. 고수들은 서로 싸움을 안 하죠. 그렇잖아요. 딱 보면 기운이 이상하구나 막 이러고 지나가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막 하수들이 막 아비야 막 이러다가 막 이러다가 막 이렇게 치면 죽고 그러잖아요. 그건 걔가 걔를 못 알아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의상만 원효를 알아본 거예요. 이 의상은 진골 출신이고 이 원효는 육두품 출신이에요. 그리고 의상은 어떤 사람이냐면 지금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불교적으로 보면 초특급 엘리트 코스를 밟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진골로 태어나서 당나라에 유학 가서 아주 유명한 승려에게 교육을 받고 우리나라에 돌아와서 교단을 만들고 절을 세우고 제자를 양성하고 뭐 그냥 이랬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제가 농담으로 그런 얘기인데 우리나라에서 잘 사는 집에서 태어났어요. 대한민국 아주 잘 사는 집. 태어나서 아버님 어머님의 도움으로 어렸을 때부터 영재 교육을 받고 돈이 많이 들어가는 학교에 진학을 해서 대학교는 서울대학교 뭐 경제학과를 졸업해서 미국의 뭐 MBA 코스를 밟고 경영학을 또 배워서 국내에 들어왔더니 뭐 삼성경제연구소에서 일을 해달라고 그래서 삼성경제연구소에서 한 2년 일했더니 서울대학교에서 교수를 좀 해달라고 그래서 가서 교수를 좀 하고 뭐 이렇게 교수 생활을 몇 년 하고 있었더니 국가에서 정부에서 경제부 장관을 한번 맡아보세요. 그래서 경제부 장관도 맡고 그랬더니 좀 이따가 한국은행 총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네 그럼 총재를 할게요. 그러고 한국은행 총재도 하고 이러면서 살았던 사람이 의상이에요. 근데 이 의상이 원효를 제대로 봤다는 건 놀라운 거죠. 그래서 이 의상이 자기의 제자들을 데리고 원효한테 찾아가는 것들이 일화들이 많아요. 근데 이 의상이 자신의 제자를 데리고 원효를 찾아가면 이 제자들은 굉장히 열받아 했대요. 아 저런 쓰레기 같은 인간한테 내가 뭔 그 설법을 들을 게 있다고.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다 하수인 거예요. 응? 그리고 이제 원효가 그 의상이 제자를 데리고 오면 뭐 쓸데없는 얘기 막 몇 마디 한대요. 뭐 고기를 먹읍시다.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말도 안 되는 얘기들 막 이런 거 하고 뭐 민중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귀족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런 얘기 하면 이제 이 승려들은 불만이죠. 그러면서 이제 돌아가면서 의상이 설법 이제 강의료를 좀 지급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강의료를 뭐 이렇게 음식으로 좀 달라고 그래서 그 음식을 받아서 또 민중들에게 나눠주고 뭐 이랬던 사람이래요. 원효가. 그러니까 이게 완전 골격이 달라요. 둘이 그 뼈 자체가 다르니까 육두품 뭐 진골이니까 이게 골격 자체니까 원효는 완전히 좀 특이하게 살았던 사람이죠. 지금으로 얘기하면 뭐 당나라에 유학을 갔다 오는 게 이때 당시엔 고승이 되는 지름길이었는데 당나라 유학도 안 가고 자기가 혼자 독학하고 자기가 혼자 책 쓰고 그리고 나중에 원리를 깨우치고 자기가 승복을 벗고 이렇게 하고 막 이러고 돌아다니고 의상은 완전히 엘리트로 이렇게 살았던 사람이고 그러면 의상은 이 사람을 이해하면서 의상의 이론 중에서 이 원효의 사상이 접목되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사실은 화엄이에요. 화엄. 이 원래 우리나라에서 화엄종을 제일 먼저 연구를 한 사람은 이 사람이에요. 이 한마음 이런 걸로. 근데 이게 이제 문제를 풀 때 혼동이 일어나서 제가 설명을 안 해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의상에서 이제 하면 되니까. 자 그러면 의상을 한번 해볼게요. 두 번째. 의상에 대해서는 하나만 이제 좀 먼저 보는데요. 이 사람이 화엄 사상을 정립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만든 세운 사람이죠. 첫 번째 화엄 사상 정립이에요. 이게 이제 아주 중요합니다. 이 화엄 사상을 정립하기 위해서 경북 영주의 부석사라는 절을 만들어요. 그래서 경북 영주의 부석사에서 또 제자도 양성하고 막 이랬던 사람이에요. 특히 또 이 경북 영주에 있는 부석사가 나중에 고려시대 가면 많은 고려시대의 문화재들을 만들어내죠. 그러니까 그걸 연결해서 좀 공부를 해놓으셔야 돼요. 한번 정리해 볼게요. 경북 영주의 부석사라는 절을 창건을 해요.
자, 그러면 일단 원효가 의상이 만든 이 화엄 사상이 뭔지를 좀 보려면 이 화엄 사상을 정립하기 위해서 의상이 썼던 책이 한 권 있어요. 이게 화엄 일승법계도라고 하는 책인데 이 책을 분석하면 이 의상이 정치적 역학관계와 어떤 망을 맺고 있는지가 다 끝나버려요. 화엄 일승 법계도 라고 하는 책을 쓰는데 그림은 그리지 마시고요. 그림을 뭐 그리실 분은 그리세요. 그냥. 이게 책이 이렇게 있으면요. 이 뒤에 도자가 그림 도자예요. 근데 이제 한자가 막 써 있는데 책에 보면 이게 한일자가 많이 보여요. 이게 뭐 이게 한자로 이렇게 쭉 써 있으면 이렇게 한일자가 막 이렇게 있는 거예요. 화엄일승법계도의 책이에요. 뭐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걸 왜 그림 도자라고 하냐면 요거를 요렇게 선으로 이렇게 연결을 해놔요. 이 책에 보면 이런 식으로 연결이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화엄일승 법계도라는 책이 이렇게 생겼어요. 책 자체를 보면. 근데 그대로 한번 풀이해 볼게요. 이 화엄이라는 것이 아까 전에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아우른다는 뜻이죠. 그럼 일승이 뭐냐면 이 승자가 탈승자예요. 그럼 하나 같아서 아우르는 거예요. 뭐를? 법계를. 이게 우주 만물이에요. 불교에서 법계라고 하는 건. 그럼 이거를 아우른다? 하나 같아서 우주 만물을 이걸 그림으로 그려놓은 건데 한자로 써서 한자를 연결하는 그림으로. 그럼 이거를 그대로 연결해 보면 뭐가 되냐면 하나가 우주 만물을 아우른다 이렇게 되죠. 그렇죠? 아우른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자 볼게요. 이 하나를 이 화엄일승 법계도에다는 이걸로 써놓은 거예요. 한일자로. 그럼 이 우주 만물은 이 여기 보면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제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우주 만물은 다양하죠. 그렇죠? 근데 그 다양한 우주 만물은 결국 누가 다 지배하는 거예요. 하나가 지배하는 거예요. 하나에서 파생돼서 나오는 거고 이게 원효의 한 마음의 이론에서 파생되는 거라는 게 바로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고등학교 과정에서 윤리와 사상이라는 사회탐구 영역을 선택해서 공부하신 분들은 원효를 공부할 때 뭐를 배우냐면 일찍다 다지길이라는 사상을 배워요. 근데 국사에서는 일찍다 다지길이 왜 의상으로 가느냐면 이게 원효의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상적으로 보면 일찍다 다지길은 원래 원효가 만든 거고 이거를 정립한 사람이 의상이란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한국사 문제를 풀 때는 일찍다 다지기는 어느 승려로 몰아야 돼요? 의상으로 모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혼동스러울까 봐 얘기를 안 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문제를 푸실 때 혼동이 일어날까 봐. 그러면 결국 이 하나 속에서 우주 만물을 아우르는데 그럼 결국 이 하나가 뭐겠어요? 이게 부처일 거 아니에요. 이게 불경이니까. 그럼 이게 부처로 보면 우리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이 부처를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며요. 그럼 이게 왕이잖아요. 그러면 이 화엄일승 법계도는 결국 왕즉불이네요. 왕이 곧 부처가 된다. 이 이론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뭐에 기여를 했겠어요? 그렇지, 왕권 강화에 기여를 하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치 이데올로기로 활용된 거예요. 이게 불교 이론이 아니고 우리 한국사에서는. 그 너무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잖아요. 아, 의상의 화엄일승 법계도는 결국 신라 중대 때 왕권이 강화되는데 이념적 기반을 제공해 준 거죠. 왜 왕권을 강화시켜야 되는지, 그리고 왜 왕권이 강화되는 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은 뭐라고 하면 안 되는 것인지, 왜 모든 것은 다 왕이 지배하는 거예요. 국가 일을 보더라도 많은 공무원들이 있는 것 같지만 결국 그 최종 책임은 다 대통령이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게 일찍다 다지기의 원리예요. 지금도. 그럼 결국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걸 정치 이데올로기로 환원시키면
신라 중대 때 왜 왕권이 강화될 수밖에 없었는지 이게 이제 이해가 돼야 되는 거예요. 신라 중대 때 엄청나게 왕권이 강화된 데는 이 의상의 화엄일승 법궤도 화엄 사상이 엄청난 기여를 했구나. 신라 중대 왕권 강화에 이념적 기반을 제공해 준 사상이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부석사에서 제자를 양성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교단을 정비하기도 하고요. 한번 보겠습니다. 이 제자를 양성하고 교단을 정비하면서 이분이 만들어냈던 이론이 있어요. 그 이론이 관음신앙이라는 이론이에요. 무슨 신앙? 근데 이 관음신앙은 여기 보이는 아미타신앙과 어떻게 보면 대척점에 있는 거예요. 아미타신앙은 사람이 죽고 나서 사후세계에 대한 거죠. 죽고 나서 극락에 갈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관음신앙은 현재 세상에서 복을 달라는 거예요. 이걸 좀 어렵게 얘기하면 현세 구복신앙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근데 의상은 저 원효의 아미타 신앙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저걸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고수라서. 아니 고수만 고수를 알아본다고 그랬잖아요. 응? 그래서 이 사람이 관음신앙을 체계화시키면서 이 아미타 신앙과 관음 신앙을 두 개를 붙여서 불교 이론을 만들기 시작해요. 그래서 정리해 보면 원효의 아미타 신앙과 관음 신앙이 이렇게 함께 붙게 되는데 우리 공무원 교재에 보면 관음 신앙만 나와요. 아미타 신앙은 저쪽으로 몰고. 근데 사실은 이걸 수용해서 두 개를 붙인 거예요. 이거는 현세에서 복을 달라는 거예요. 아미타 신앙은 죽고 나서 극락에 가게 해달라는 거고 이거는 현세 구복신앙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정리 잘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거 두 개 붙이면 어떤 말이 떠올라야 돼요. 이게 우리 스님들이 맨날 하는 무슨 말이에요? 그렇죠. 나무아미탑을 관세음보살을 누가 만들었냐면 이 의상이 만든 거예요. 나무아미탑을 관세음보살. 그러니까 승려들이 나무아미탑을 관세음보살이라고 외치는 거는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스님이 자기한테 와서 나무아미탑을 관세음보살 이러면 죽고 나서 극락에 가길 원하오며 현재 세상에서 복을 누리옵소서 이런 얘기예요. 알겠습니까? 근데 이런 좋은 얘기를 하는데 막 전 기독교에 막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알겠어요? 나무아미탑을 관세음보살 그죠? 보살님 이 얘기죠. 승려 입장 보살님 현재 세상에서 복을 누리었고 죽어서 극락에 가길 제가 기원해 드릴게요. 이런 얘기예요. 아주 좋은 말이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파생시켜야 될 게 이 절 정말 짜증나게 하죠. 그렇죠? 전 죽겠어요. 이 절을 없애든지 해야지. 그렇죠? 국사 공부할 때 이게 절 너무 짜증나죠. 경북 영주의 부석사는 누가 창건한 절이에요? 의상이 창건한 절인데 이게 이제 고려 시대에 가면 엄청난 문화재들을 만들어내요. 대표적인 게 천년의 숨결을 간직하고 있다는 목조건축물 무량수전이죠. 이건 이제 고려 시대 때 만들어지는 거예요. 무량수전. 여러분들 공부하셨겠지만 또 무량수전 공부하면 얼굴 좀 봤어요. 경북 안동의 봉정사 극락전, 경북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 충남 예산의 수덕사 대웅전, 주심포 양식 이렇게 외워야 또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지금 뭐 놀란 분들은 공부하세요. 뭐야, 절을 다 외워야 된다고? 그거예요. 절을 다 외워야 돼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이게 주심포 양식이다라는 것도 기억을 해 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죠. 우리 고려시대 불상은 대부분 향토적 특색이 나타난다고 해서 불상이 좀 이렇게 딱 보면 좀 특이하게 생기고 불상이 아름답지 않아요. 그러니까 신라 석굴암 본전부를 보다가요, 고려시대 불상을 보잖아요. 그러면 막 이렇게 돼요. 되게 웃기게 생겼단 말이에요. 불상이 막 텔레토비 같이 생기고 막 그래요. 막 이등신의 부처, 막 불상 이런 게 나오고 그러거든요. 그게 고려시대 불상의 특징이에요. 지방 호족들이 향토적 특색에 따라서 막 만든 거고, 또 우리가 나중에 공부하다면 향도라고 하는 조직이, 농민 조직이 막 이 불상을 만들고 이러니까 전문 장인이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만들다가 야, 이거 왜 이렇게 머리가 커? 그럼 아, 그냥 만들어. 막 이러면서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고려 불상은 좀 특이하고 우리나라 역사에서 좀 어떻게 보면 예술성으로 보면 수준이 많이 떨어지는 불상들이 많이 있는데, 유독 고려 불상들 중에서 신라의 불상처럼 아름다운 불상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게 부석사 소조 아미타 열의 좌상이라고 하는 불상이에요. 아미타. 뭐 때문에 아미타 열애가 나왔는지 알겠죠? 소조 아미타 열의 좌상이 바로 이 부석사에 가면 있습니다. 제가 우리 수험생들한테 추천해주는 절 중에 하나입니다. 한번 가서 보면 재밌다. 그리고 마지막 부석사 조사당이라고 하는 건물이 있는데, 이 조사당에 가면 사천왕상을 비롯해서 유명한 고려의 불화들이 있어요. 이게 다 국보급 문화재들입니다. 지금 다 이 부석사에 있는 게. 그러니까 시험 문제 많이 나오죠. 조사당 벽화. 이거는 나중에 고려 불교할 때 공부하는 게 아니고 뭐 할 때 같이 잡아버려야 되는 거예요. 의상의 부석사 창건, 여기에 가면 고려시대의 문화재들이 이런 게 있다 하면서 이렇게 주제별로 확 잡아놔야 문제를 틀리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나중에 고려 문화사편 넘어가잖아요. 그럼 이거 말고도 막 더럽게 많이 나오죠. 책에. 그렇죠? 근데 여기서 요것만 딱 골라내기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주제별로 잡는 게 좀 유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의상에 대한 부분은 여러 가지를 정리하지 마시고, 제가 얘기했지만 교재에 보면 여러 가지가 또 나와 있는데 정치적 역학관계와 관련되어 있는 것, 그걸로만 연결을 해서 의상의 이론을 잡아내는 게 아주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원칙이라는 분이 있는데요. 원칙, 해초, 뭐 이 사람들 같이 할 거예요. 원칙은 다른 거는 하지 말고요. 유식 불교 있죠. 유식학. 이 유식학 이론을 완벽하게 정립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뭐 서명학파, 뭐 이런 학파도 만드는데 그런 건 알 필요 없고요. 유식학파라는 거 정도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 이 유식학파, 이 유식학의 정통 이론가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원효와 의상에 보다 유식학이라는 게 교정불교라고 했잖아요. 그럼 교정은 경전을 연구하는 거라며요. 그러면 불교 경전에 대한 이해는 실질적으로 이론만 보면 이 사람이 이론은 제일 잘 아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경전에 대한 이론은. 이론만 보면. 그리고 네 번째, 해초라는 승려가 있어요. 조금 시간이 이분들보다는 한 10여 살 정도, 한 15세 정도 좀 어린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인도 기행문을 쓰죠. 인도를 천축국이라고 하는데 이걸 왕호 천축국전이라고 하는 기행문을 썼다는 걸로 유명해요. 근데 이게 특이한 게 있어요. 해초의 왕호 천축국전은 시험 문제에 나오면 어떻게 나오냐면, 왕호 천축국전 요즘에 공무원 시험은 사료를 줘요. 딱 읽으면 무슨 뭐 이제 천축국에 대한 얘기가, 이름이 천축국이 나와요, 사료에. 그럼 이거 왕호 천축국전이 이렇게 쉽게 잡을 수 있어요. 근데 발문을 보면 어떻게 웃기냐면, 다음 기행문이 쓰여질 당시, 아니면 다음 저서가 쓰여질 당시에
불교 사상의 동향으로 알맞은 것은? 그러면 원효와 의상을 답으로 고르면 돼요. 그러니까 좀 해초 스님한테 미안한데 자료 제시형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답이 되진 않아요. 알겠어요?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이게 다 동시대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왕호천축국천이 나오면 발문 이해되세요 지금? 다음 저서가 집필될 당시에 신라 불교의 동향으로 알맞은 것은? 그러면 이런 거 찾으면 돼요. 아미타 신앙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다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왕호천축국전을 써놓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통일신라의 이 불교 사상에 대해서 자 여기 한번 볼게요. 원효 뭐 제가 제일 많이 시간 투자를 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원효에 대해서 정리 잘 해놓으시고, 그러니까 지금 오늘 수업이 끝나고요. 제가 장담하건대 불교와 관련된 기출문제를 딱 풀어봤을 때 이게 안 풀리면 오늘 수업 못 들은 거예요. 제가 장담하건대. 제가 지금 거의 안 빼놓고 해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수업을 딱 들었는데 내가 불교 관련 기출문제를 봤는데 뭔 말인지 모르겠다. 그러면 오늘 수업 그냥 헛들은 거예요. 오늘 수업 들었으면 불교 관련 문제는 다 풀려야 돼요. 다 여기서 나오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불교에서 가장 수험생들이 어려워하는 불교, 그게 바로 고려시대 불교입니다. 이 고려시대 불교는 이제 이 정도가 아니에요. 승려 몇 명 정리하면 되는 문제가 아니고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매핑화 시켜서 고려시대 불교 전체 흐름을 정리를 좀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빼놓은 게 선종불교가 뭔지에 대해서 좀 지엽적으로 정리를 하고 나서, 왜냐하면 고려 불교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고려라는 나라가 선종으로 만들어진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선종불교에 의해서 고려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선종불교를 이해하지 못하면 고려의 어떤 이 그 건국을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선종불교를 중세적 지성 이렇게 불러요. 역사학자들이. 그러니까 중세를 연 이념이에요. 우리가 성리학이 근세적 지성이라고 불려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근세를 연 이념, 이게 성리학이죠. 그러니까 중세를 연 이념은 선종불교예요. 그래서 잠깐 쉬었다가 선종불교 이론 정리하고 그다음에 고려 불교사 좀 매핑을 좀 할 테니까 잠깐 쉬었다 가겠습니다.